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네, 먼저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스피가 9,000피 시대를 맞았습니다. 반도체와 개인이 끌어올린 9,000피 시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2.25% 오른 9,063.84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36만 2,500원, SK하이닉스가 268만 5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매도세가 더 강해서 3.01% 하락한 1000.93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7원 오른 1527.1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증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어기면 다시 공격할 거라고 경고하면서도 이란의 미사일 보유 등에는 유연한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베르사유 궁전 만찬장에서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합의문 마지막 장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고 마크롱 대통령 등은 박수로 합의를 축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됐던 공식 서명식에 앞서 발효 시점을 앞당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tha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I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역시 종전 합의를 추진한 주요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MOU에 명시된 3천억 달러, 약 450조 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은 이란이 똑바로 행동해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you can invest if you want. I mean, what am I going to do? Say nobody's ever allowed to invest? No, we're not investing. We're not putting up 10 cents.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란이 약간 보유하지 못하는 것 좀 불공평하다며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상 기간 60일을 최종 합의를 위한 엄격한 시한으로 보지 않으며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해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명식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준비 작업과 함께 미국 대표단의 모습도 포착돼 어떤 형식으로 양측이 대면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스위스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인근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대면 접촉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할 장소로 발표된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내부를 직접 둘러보고 왔는데요. 일단 접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산악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간 뒤에야 입구가 나왔습니다.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리한 이 리조트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3면 모두 호수로 둘러싸여 경비와 보안 유지가 용이한 장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 작업도 한창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스위스 군인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었고요. 미국 대표단도 사전 점검과 회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을 하면서 서명식 행사가 열릴지 불투명해졌는데 미 대표단 측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네, 현장에서 만난 미국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금요일 일정을 위해 왔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준비 상황이나 행사 형식, 또 일정에 대해서 묻자 즉답을 피하며 철통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런 내용을 공유할 권한이 없다는 답을 반복하면서 백악관을 통해 문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애초 내일 비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었고 이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G7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오늘 귀국길에 올라 스위스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국기 정상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에 따라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협상팀은 최종 종전을 위한 대면 협상에 곧바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명식이 어떤 형식으로든 열릴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카타르 등 중재국들과 함께 예정대로 내일 비르겐슈토크에서 만나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본 협상에서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인데 이란 측이 완강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0일의 본협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란은 60일간의 무상통항 기간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양해각서 제5조에 따르면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간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됐고요. 무료 통항을 60일로 한정하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와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적시됐는데요. 이란은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이 문구를 근거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민간 선박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아예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비르겐슈토크 리조트 인근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종식과 이란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60일 동안만 호르무즈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이 초안 내용을 보도했지만 미국 정부가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영구적인 전쟁 종식 선언과 60일 동안 이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등 앞서 나온 언론 보도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양해각서 5조에서 이란은 60일 동안만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후엔 오만 등과 호르무즈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0일 이후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거라며 통행료도 영구적으로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it's toll free beyond the 60 days. It's not somebody said, "Oh, it's toll free for no. It's toll free. Period. When it opens permanently, it'll be toll free."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란 비핵화와 관련해선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거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독 아래 이란에서 희석해 폐기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란의 재건 자금은 미국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로 계획을 개발하고 최종 합의가 타결되면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곧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서 통행료 면제를 60일로 한정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가 2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체육계는 물론 공연 예술계까지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경찰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경기장 봉쇄 시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죠? 네, 지난 5일 시작된 봉쇄 시위는 오늘까지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 곳곳에 천막과 의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은 참가자들은 오늘도 부정선거와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길어지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는 단체까지 직간접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6월 한 달 동안 세금 납부와 직원 월급 미지급 등 업무 공백으로 처리하지 못한 회계 액수가 60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음악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최 측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급히 장소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누적되면서 다른 곳으로 투표함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네, 시위대가 봉쇄 중인 핸드볼 경기장 안에는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용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학생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표 물품을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봉쇄 시위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며 투표함을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이송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고 개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함이나 용지를 보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보안이 유지되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충돌을 우려해 여전히 물리력 투입을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시위를 해산하려 해도 명확한 주체가 없어 강제 해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엔 흉기 난동도 벌어졌다고요? 네, 어젯밤 10시 반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태극기를 든 상태로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을 자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주변에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흉기를 빼앗고 제압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자해 의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위 현장에서 벌어졌던 다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신원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고 취재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각각 특수 강요죄와 특수 혐의, 감금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남에 이어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진 곳은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인천 강화와 포천, 남양주 등 경기 6곳입니다. 서울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올해 처음으로 6월 30일에 발령됐던 지난해보다 12일 빠릅니다. 영남 내륙 지역을 시작으로 경기 일부 지역과 서울 등 곳곳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경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체감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후가 되면서 그야말로 찌는 듯이 무더운 날씨가 됐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계속해서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인데요. 장사에 바쁜 시장 상인들도 저마다 부채를 붙이고 땀을 훔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설치돼 있다 보니 바깥보다 더 더울 수밖에 없고 이런 날엔 손님도 더 줄어서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머리에 물수건 묶고 여기에도 물수건 묶고 이러면 요 물수건이 하루 종일 있으면 한 3번은 적시가 말려야지. 이 밖에가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불 앞에서가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이곳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어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서울까지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이틀 연속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이틀 늦고 남부지방 기준으로는 열흘 정도 이른 폭염특보입니다. 경산은 오늘 오후 2시 40분 기준 32.5도의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대구 군위군이 32.9도, 예천은 31.6도 등이었습니다. 높은 기온에다 곳곳에 소나기가 내려 습도를 더하면서 체감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영남 내륙 일부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한낮에는 무리한 바깥 활동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온열 질환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산시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환영 행사에서 김민석 총리는 약 75도, 정청래 대표는 약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이른바 홀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정 대표에게는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장면이 뉴스가 되는 이유. 지난 9일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서 여당 대표가 빠지고 국무총리가 참석한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김민석, 정청래 차기 당대표 경쟁 구도에서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픽한 것 아니냐는 등 각종 뒷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친명계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기도 했는데 오늘 이 모습으로 명청 갈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근데 이길 거를 졌다, 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 뭐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습은 없었는데 지난 1년 10차례 대통령 순방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환송에 빠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의 영리는 건드린 거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유한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요새 힘드시 힘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정치온 장철민 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청래 대표 오늘 대통령 행사에 초대는 받았는데 2초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당과 이 청와대 사이에 일종의 약간 갈등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저는 환송행사에 뭐 정말 인사를 얼마 했나, 어떤 메시지가 됐나, 어떤 표정이 됐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목되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 때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셨던 그런 이 국민들의 의사들을 더 잘 받아 안아서 국정 운영에 사실은 이제 이 당력도 모으고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하는 게 지금 저희 당이 어떻게 보면 조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씁쓸한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각도가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기자들이 분석한 결과 김민석 총리는 75도 정도 숙였고 정청래 대표는 90도 정도 폴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요즘 좀 힘든가 봐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나. 젖어가는 게 인생이지. 오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 대통령 내리시는 화면 나오는 장면에서 김민석 총리가 인사하는 장면. 그런데 이 당대표가 이렇게까지 폴더 인사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뭐 대표들이 좀 있었지만
저렇게까지 숙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 지금 저 정청래 대표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차가워요. 지금 모습이. 지금 이렇게까지 좀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손 한 번 흔들면서 좀 뭔가 이렇게 할 말을 좀 주고받으면서 이게 그래 큰 문제가 아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쌩 하는 느낌이었어요. 찬바람이 나는. 수고했습니다라고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고하고 했습니다. 말까지 안 해버리면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뭐 사람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 장면을 직접 보시면 국민들의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마음이 좋지가 않구나.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사실은 대통령 귀국 행사에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잖아요. 대통령 귀국 행사에 누가 참석하고 하는 거를 명단을 왜 발표합니까? 의례적으로 다 당대표나 어떤 그 나오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관례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장 의원님께서 방금 안타깝다 말씀하셨는데 뭐 물론 안타까운 면이 있겠지만 또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심각하고 바라보고 있고 또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이 문제로 좀 많이 덮였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그런 정도 일까지 없었다면은 정말 밖에서 나가서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고 오셨는지조차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정도로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설이나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가지고 많이 덮였을 것이다.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죠, 그죠? 다 흔들리면서 젖어가는 게 인생 아니겠나.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좀 곤혹스러운 이유, 이런 좀 당내 반응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죽어도 전당대회에 나가서 연임에 도전할 거란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정청래 대표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은 정청래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은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중한 상황에 대한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간 얘기인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의 바깥으로 보여지기엔 엄청 강단 있고 뚝심 있고 깐깐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눈물도 많고 잔정도 참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챙기고 당정청이 엇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뜻이 뭔지는 저희 당이 언제나 살피기 때문에 본인 거취 문제를 얘기하면은 대통령님 나가 계시는데 그러다 일체 그런 언급이 없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죽어도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다,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아마 YTN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은 흔들리기는 하는데 당청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완전한 신뢰관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당청 관계는 정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결과부터 지금 지도부와 뭐 대통령실과 국민들과 저희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간극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나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이 지방선거 결과가 뭐 이제 굉장히 큰 승리를 하신 것처럼 여기고 있고 저희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이런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당청 관계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이제 하게 되면 이 국정의 동력을 제대로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금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 박지원 의원도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도 오히려 이제 당청 관계가 회복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때 정청래 대표도 미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고언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연임 도전을 하지 않는다고 뭐 정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정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속에서 미래가 있으시기 때문에 좀 결단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 바람을 전해주셨는데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포기하면 이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말씀은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도 큰 설득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나요? 당무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불법이다 이런 부분을 가릴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 안 물러납니다. 예,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 나오는 분은 공천권, 총선의 공천권을 가집니다. 예. 지금 만약 물러나잖아요. 물러나면 과연 정청래 대표에게 미래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제 당 대표가 되어가지고 연임에 도전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어떤 정청래 대표의 반대파에 의해서 이런 물러나는 식이 돼버린다면은 급속도로 이제 세력은 정청래 대표를 버리는 그 새로운 권력이란 현재 권력과 이재명이라는 현재 권력에서 미래 권력이 이제는 다른 분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구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생결단으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 보고요. 예.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뭐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겠냐 물어본다 하더라도 저도 여기서는 물러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러서기 쉽지 않을 정치라는 것이다. 것은 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결정적인 순간에서 정청래 대표가 물러선다?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박지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는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나가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김민석 총리나 이런 분과 경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쪽이 미래 권력으로 가느냐에 대한 결투가 벌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앞서 명청 갈등 이슈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 성과도 가려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하면서 골프 회동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환하게 웃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G7 공식 만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때 우리 부부와 골프를 함께 하겠다고 해서 아내 김혜경 여사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받았는데 오늘 헤어지면서 다시 골프를 꼭 함께 하자고 했다며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또 선물 받은 펜을 든 인증샷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서명용 펜을 선물로 줬다. 아마도 처음 정상회담 때 내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90분간 깊은 얘기를 나눴고 또 골프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친밀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깊이 있는 만남이 있을 거다라는 예고라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뭐 이 중에서 방금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저는 트럼프에게 지난 그 한미 정상회담 때 피스메이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만났을 때도 피스메이커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최근에 중동 사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진전시키기 어려웠었는데 뭐 지금 중동 문제도 이제 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이 내년도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겼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언급되진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교황님도 만나셨잖아요. 교황님도 사실 이제 내년에 이 세계청년대회 우리나라에서 주최되는 세계청년대회에서 오시면서 이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큰 역할을 뭐 방북까지 됐으면 더 좋겠고 그런 어떤 역할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이어져서 저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올해 내년까지 연결되는 큰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어떤 가능성 그런 여지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어떤 이 외교적인 성과들 그런 부분에서 뭐 골프 얘기가 그냥 단순하게 뭐 미국 대통령과 우리가 친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차근차근히 진전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면 정말로 너무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회동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골프장에 초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대통령의 골프 실력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물러나란 요구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사퇴 압박을 받아온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측은 단식 후유증에 선거관리위원회 사태 현장 대응으로 체력이 소모된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사퇴를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선관위 사태가 좀 마무리되는 때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 잡는 게 참 몹시 부끄럽긴 합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말을 아끼던 4선 이종배, 영남 3선 윤한홍 의원 등도 장 대표 사퇴에 힘을 보탰고요. 계속 버티면 찌질이 소리 듣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소환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경고를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보면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해온 당내 소신파 모인 대안과 미래를 해체하라는 당권파와 해당 발언을 한 당권파 의원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국내임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컸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이야기가 훨씬 많았다. 그리고 하나 더는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분이 당권파에서 말하는 친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예. 친한계 의원들은 거의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파라든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갑자기 또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뭐 건강이 안 좋다는 분을 향해서 뭐라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하고 돌아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당의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럴 때 당대표께서 지금 뭐 건강 문제도 지금 생겼다 하시지만 이 지금 사태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버티는 쪽으로 갔을 때 우리 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아까 정청래 대표 말대로 그 입장처럼 나도 여기서 물러나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를 재건하는 쪽에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역할론이나 그런 어떤 존재감이 확 커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버텨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아까 우리 송석준 의원 말한 대로 찌질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버텼을 때 남는 그 이미지와 그 정치적인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걸 사실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또 어때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제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장동혁 대표를 자꾸 이렇게 버티게 만들고 이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분들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 박수 소리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현명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제안을 하고 어떻게 장 대표가 가는 길을 조언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이 지금 이게 속절없이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박준태 우리 의원께서 대안과 미래 해체를 말씀하셨는데 당대표 비서실장으로서 당대표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 그것만큼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과 미래가 2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원의 어떤 모임체 같은 거잖아요. 정치적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당대표 사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을 당대표 비서실장이 해체하라고 해버리면 당대표 한 명을 지키겠다는 어떤 호위무사 역할로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25명의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그 내뱉는 그 말씀이 과연 그게 합리적인 말이고 상식적인 말인가요? 저는 굉장히 우리 박준태 비서실장의 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한 의원으로서 이 사퇴 문제가 과연 어떤 일부에서만 나오는 것이냐 또는 어떤 특정 계파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당의 미래를 또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박준태 의원, 초선 의원 1명이 지금 초재선 의원 25명이 모인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향해서 대안 없는 미래니까 해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한 게 이제 양당 모두 지금 당내 상황들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민주당의 갈등보다도 훨씬 더 거친 갈등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의 뭐 이 막말과 뭐 정말 거의 막장스러운 공격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은 저희는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어렵다. 우리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 가져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의 갈등은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로 국민들께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조금 달라질 수 있나? 장동혁 대표가 진짜 사퇴하면서 물러나게 하면서 오히려 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말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은 합리적이고 조금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보수로서 거듭날 수 있나? 약간 이런 기대감이 지금 지지율에 조금 일부 반영이 되나? 약간 이런 이제 생각도 들어서 뭐 박준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대안적인 목소리나 소정파의 목소리를 공격하는 게 지금 그런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오히려 이제 죽이는 방식의 이 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최근에 양당 모두 이 당의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 이 상황도 잘 지켜보면서 저희 나름의 새로운 길에 대해서 더 넓은 뭐 대통령께서는 더 넓은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더 넓은 그릇이 되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더 많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버티면 찌질이 당대표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동혁 대표를 향한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세훈, 한동훈, 후는 연대는 가능할까요?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선거 운동하는데 올까봐 겁낸 후보들이 많았거든요.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상당히 볼썽사납게 일이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보수 재건에 함께할 정치인으로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 될 스펙이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 복당을 서두르는 기미가 보이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입원으로 오늘도 한동훈 의원과 국회에서의 조우는 불발됐는데요. 어제는 한동훈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가자는 이인선 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보고 좀 가자고. 갈 뻔했어. 그렇게 해주세요. 이인선 의원이 한동훈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총회 같이 가자고 했다가 참 그거 아니지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런 모습들이 이제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당 의원들도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 내년 연말이 되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러면 우리 당도 지금 총선 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장동혁이라는 이 리더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지방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을 보는 입장이었고 이제는 내가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나가게 되고 공천을 받는 과정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될지는 저는 많이 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정점식 우리 원내대표께서 당선이 됐지만 사실 김도호 의원이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변화고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이 가야 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이끌어왔던 국민의 힘을 바라보던 그 실망감 그리고 우리가
윤 의견을 극복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수 재건의 기치를 거는 새로운 후보의 등장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방송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입장, 어떤 석상에서 본인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다수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원하고 있고 또 이 목소리는 지금 계속 갈 것이다. 또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당의 방향이 그렇게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 YTN에 출연해서 한동훈 의원 당연히 같이 가야 할 스펙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복당을 서두르면 장동혁 대표 제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이런 말도 했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좀 감정이 복잡 미묘할까요?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실제로 뭐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키는 게 뭐 지금 정성국 의원님도 친한파로 분류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선순위가 일단은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사실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거는 더 큰 의미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일종의 이제 권력 자원으로 삼고 있는 굉장히 좀 극우적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대표도 된 거고 지금도 사실은 그거 믿고 저렇게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일종의 세력, 그런 생각들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사실 이제 일종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바탕에 깔려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래 이제 순서라는 게 있는 거죠. 장동혁 지도부가 사실은 어떤 책임을 지면서 리더십이 교체되고 그런 어떤 굉장히 극우적인 분들과 관계 설정들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총선 전략 차원에서 뭐 오세훈, 뭐 이 한동훈 이런 일종의 약간 이 보수 인물들의 이 구도를 어떤 식으로 짤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한 얘기는 그런 굉장히 그냥 정치 전략적인 이야기를 그냥 되게 건조하게 한 거나 다름이 없는 느낌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다음 총선을 정말 이대로 치를 수 있는가? 이번 지방선거 때에 이 국민들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심판을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어떤 각성이나 성찰 없이 우리가 총선을 이대로 맞으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저렇게 이 국민의힘 전체나 보수진영 전체에 대한 전략과 목소리, 이 전략에 대한 목소리를 내가는 게 저희로서는 꽤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만큼 위기의식에 맞는 당의 어떤 그 기조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좀 정책에 대해서 또 더 넓은 토론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더 해봅니다. 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사태로 인해 과로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표소 봉쇄 시위 14일째로 접어든 올림픽공원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흉기 난동 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재선거를 바라보는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났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젯밤 10시 반쯤입니다. 봉쇄 시위를 진행 중인 인파 사이에서 한 남성이 고성을 지릅니다. 흉기로 자해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제압당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올림픽공원 인파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크고 작은 소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제 체육단체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은 여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얼굴을 가리고 다시 집회 장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최소 39명인 걸로 파악된 가운데 재선거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지만 찬성 의견도 40%대 중반에 달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선관위에 관한 여러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갔는데 모두 부부 동반으로 갔다. 이 점이 논란이에요. 예, 지금 그 임기 중에 3번을 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번 갔는데 전부 다 배우자가 동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헌법기관 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 위치를 생각해서 배우자 함께 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했다 하면서 실제로 보고서에는 그걸 누락시키는 그러니까 배우자와 같이 간 것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분이라는 그런 어떤 역할이 있거든요, 그죠?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하는 것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선관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해외 갔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정도의 중요한 만남이 있길래 배우자가 꼭 동행해야 되는 일이 뭐지 하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번을 갔으면 1번을 간 것이라 한다면은 이게 뭐 필요할 때는 갔고 성관위에서 판단을 할 때 배우자가 꼭 가야 되는 자리였고 이게는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다 같이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용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관위도 지금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면 재선거가 법률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건 알려진 사실인데 전면 재선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팽팽한 상황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께서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저는 사실 전면 재선거를 반대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당연히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투표에 정상적으로 잘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그 결과가 오히려 다시 훼손되니까 오히려 이 투표를 하신 분들의 참정권 훼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선거 문제에 대한 찬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면적인 재선거는 진짜로 대부분의 대다수의 보통의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지만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은 참정권 훼손이라는 게 사실 수량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1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니 단 한 명의 참정권 훼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이 훼손됐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정말로 재선거도 모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선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재선거에 대한 문제든 이번 선관위 사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의 결론들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정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 관심과 또 굉장히 많은 이번에 분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하다기보다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하면 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더 확보하는 그래서 국민들께 확실한 참정권을 지켜나가는 이 선거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뢰를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조사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요. 두 분 의원님들도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철민 민주당 의원, 정성거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중 9,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9,063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코스피 9,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상승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주의 강세가 이를 뛰어넘으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자세한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드디어 9,000선을 넘어서며 마침내 코스피 9,000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15일 8,000선을 돌파한 지 34일, 22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오후 12시 50분을 넘어서며 처음 9,000을 기록한 이후 8,900대 후반과 9,000 초반을 오갔습니다. 이후 8,900 후반대로 밀리는 듯 했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막판 상승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2.25% 오른 9,063으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도 장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코스피 9,000 시대의 막을 알렸습니다. 애초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에서 열린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연준 위원들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내 반도체주 강세가 이 같은 우려를 뛰어넘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전쟁 위험이 크게 완화한 것도 9,000 돌파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250만 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SK하이닉스는 268만 5천 원, 삼성전자도 36만 2,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막판에 1조 2천억 원대의 순매수로 전환한 점도 눈에 띕니다. 다만 코스닥은 3% 내린 1,000대에 머물며 코스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5원 오른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79.55달러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80달러 아래를 기록했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76달러대로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반도체 특수화, 비규제 지역 효과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는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무려 9.57%로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동탄을 포함해 반도체 벨트를 둘러싼 경기 남부 배후 주거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원이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2.22% 올랐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전체 집값 상승률이 2.22%였는데 한 주 만에 연간 상승률 수준으로 아파트값이 뛴 셈입니다. 지난달부터 오름폭을 키워온 동탄 아파트값은 지난주 1.98% 급등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폭을 0.24%포인트 더 키웠습니다. 자치구 출범 이후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집계된 부산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동탄구는 통화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시세 차익 투자가 가능한 데다 규제 지역이 아니라 대출 세제 측면에서 더 수월하고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주요업체의 파격적인 주택자금 대출 제도와 성과급 기대 효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도체 벨트 배후 지역으로 묶이는 경기 용인 수지는 0.44%, 수원 영통 0.34%, 화성시 병정구도 0.43% 올랐고 용인 기흥은 0.31%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경기 광명시도 0.46%, 평촌이 있는 안양 동안구는 0.45% 오르며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네, 그럼 서울의 집값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은 71주째 상승 중입니다. 이번 주는 0.27% 올라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았는데요. 여전히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뜨겁습니다. 서울 성북구가 0.4%, 구로구 0.39%, 도봉구가 0.38%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원은 역세권과 대단지,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전세값은 0.3% 올라 상승폭은 지난주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전세는 물건이 쪼그라든 가운데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된 추세라고 부동산원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부위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의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특정된 환자와 발견된 신체 유전자를 대조하고 다리가 외부로 배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인천에서 다리 일부가 발견돼 강력 범죄의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요. 경찰이 새로운 정황을 발견했죠? 네, 경찰은 자원순환시설에서 발견된 길이 41cm의 다리 부위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된 다리 부위가 자신들이 실수로 배출한 의료 폐기물인 것 같다며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절단된 다리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고 현재 발견된 신체 일부가 환자의 것이 맞는지 유전자를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유전자 감정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신체 부위를 배출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우선 해당 병원 측은 청소 직원이 신체 부위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병원 안에는 수술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불법 수술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포함해 다리가 병원에서 배출된 경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체 부위는 지정 폐기물로 별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경찰은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축구종과 잉글랜드가 크로아티아와의 8년 만에 월드컵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며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비겼는데 호날두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글랜드가 골을 넣으면 크로아티아가 따라갔습니다. 손흥민의 옛 동료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자 크로아티아 바투리나는 통렬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케인이 코너킥 기회에서 헤더로 받아 넣으며 다시 앞서가자 크로아티아 무사가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2대2를 만들었습니다. 승부는 후반에 갈립니다. 후반 2분 만에 벨링엄이 오른쪽 측면을 뚫고 각도가 별로 없는 위치에서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레시퍼드가 후반 40분에 쐐기골을 넣으며 잉글랜드가 4대2로 이겼습니다. 8년 전 준결승에서 크로아티아에 패하며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잉글랜드의 소력전이었습니다. 월드컵 통산 10호 골을 넣은 케인은 리네커와 함께 잉글랜드 역대 월드컵 최다골 공동 1위가 됐습니다. 또 페널티킥으로만 5골을 넣은 케인은 역대 월드컵 페널티킥 득점자 1위로 올라섰습니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호날두는 메시에 이어 월드컵 6회 출전 기록을 세웠지만 풀타임을 뛰면서 슈팅 3개, 유효 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월드컵 사상 첫 승점입니다. 케이로스 감독이 이끄는 가나는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결승골로 파나마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앞서 보신 월드컵 경기들의 화려한 골 장면, 인터넷에선 움직이는 사진, 일명 움짤로 만들어지곤 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저작권과 중계권 이슈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직접 골 장면을 그리는 게 인기인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도대체 무슨 장면일까 갸우뚱하실 텐데요. 헤더로 동점을 만들거나 골키퍼가 슈팅을 선방하는 극적인 순간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대강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찰나에 표현하려는 축구팬들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극적인 골 장면을 AI를 통해 재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의 득점 모습입니다. 환호하는 관중부터 TV 화면 한쪽 구석에 있는 점수 표시까지 제법 그럴듯한 한 장면이 완성됐습니다. 저희도 내일 벌어진 멕시코전의 한 장면을 AI에게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 수비수들을 제치고 중거리 슛을 골대에 꽂아 넣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현실로 내일 경기에서도 우리 태극전사들의 멋진 골 장면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당국이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출몰하는 드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월드컵이 개막한 11일부터 16일까지 미국 8곳의 경기장 주변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 무단 침입 사례를 모두 145건 적발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베이스캠프 훈련장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을 때도 상공에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대표팀 보안 요원이 이를 발견했고 현장 베이스캠프에 배치된 멕시코군 드론 차단 요원이 전파를 방사해 드론을 추락시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종전 합의 세부 조항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미국이 대가를 먼저 내어주는 이른바 선지급 구조가 뚜렷합니다. 네, 이란은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한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핵심 경제제재 해제는 물론 막대한 자금 지원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거 이란 핵 합의보다도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인데요.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 13조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미국의 선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복원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즉각 해상 봉쇄를 풀고 원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묶여있던 동결 자산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전쟁 이전 원래 열려있던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대가로 이란은 즉각적인 에너지 수출 자유를 얻고 경제난을 극복할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과거 핵합의에서는 해제된 동결 자산의 수혜처를 인도주의 사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 11조는 이란 중앙은행이 최종 수혜자를 직접 지정하도록 허용해 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넓혀줬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비핵화 조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I'd like to have a diplomatic solution to Iran's nuclear ambitions. My skepticism is Iran itself. What would a good deal look like? No enrichment. And we'll see if we can get there. 여기에 미국은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기금 조성까지 합의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안보 측면의 양보도 논란입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헤즈볼라를 타격하려던 동맹국 이스라엘의 작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새롭게 양보한 것 없이 경제 제재 해제와 막대한 자금, 그리고 영내 세력 확장의 발판까지 챙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 디테일에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종전 합의로 전쟁은 당장 멈추겠지만 이란의 핵개발 저지, 대리 세력 통제,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 핵심 쟁점을 대부분 미래 협상 과제로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헤즈볼라와 후티 등 대리 세력 관련 문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 규제 내용은 이번 합의문에서 사실상 아예 빠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관해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란이 약간 보유하지 못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며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자서명에 이어 실물 문서에도 서명하면서 종전 양해각서가 곧바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예정됐던 시간표보다 앞당겨졌는데 미국과 이란 중 누가 더 이득을 본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위스에서 서명식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네. 특파원도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랑스 대통령과 밥 먹던 자리에서 서명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그러면은 되죠? 저 밥 먹던 자리에서 우리 특파원은 가서 사진 못 찍었나요? 스위스에 있으니까요. 네. 아마 스위스에 있는 거는 19일 날 또 사진 찍을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날 전자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19일 날 제네바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장소는 바뀌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게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게 14일 날 전자 서명하고 난 것에 대해서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이제 이게 사실이냐, 뭐 맞느냐, 틀리느냐 이러려고 전쟁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19일 날 일단 뭐 대면 서명을 하고 나면 그때 공개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둘러 앞당겨서 한 이유는 바로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이 MOU 내용을 두고 오해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왜 하필 그러면은 그 프랑스에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저기 이제 서명하는 거 보시다시피 저기가 베르사유 궁전이거든요. 베르사유 궁전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항복 문서를 받는 곳, 저희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가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이제 이란을 굴복시키고 내가 여기에 서명한다. 그것을 이제 또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네.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니 이게 19일 날 하면은 이 중요한 문서 서명에 전 세계에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데 네. 이게 뭐 벤스 부통령이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참여하기도 곤란하고 참여하면은 뭐 대통령과 부통령이 거기 있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국가 안보에 굉장히 빈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하고 나는 G7 회의 돌아가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은 스위스로 가가지고 이 갈리바프 국회의장하고 만나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오해불식 차원, 베르사유 궁전의 상징성 그리고 그렇죠. 트럼프의 개인적인 성향 이렇게 세 맞습니다. 가지로 좀 정리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은 지금 19일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좀 더 실무적인 협상, 본협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1차 실무 협상이 그날 진행이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19일 날 스위스에서는 1차 실무 협상이 할 겁니다. 그러면 벤스 부통령하고 갈리바프 의장은 아마 앞에 이렇게 모두 발언 정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바로 실무 협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YTN 기자가 19일 날 가 있는 것은 그런 대로 계속 또 영상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기 계시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19일에 스위스에서 우리 특파원도 네, 찍을 네. 화면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14개 항으로 이루어진 종전 MOU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게 지금 말이 많은 것이 호르무즈 통행료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60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과 이 이란 사이에 결국은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60일 동안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60일 동안만 일단 무료로 이렇게 통항을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그러면은 무료 통항을 안 하고 뭘 하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들과 국들의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게 다른 이제 페르시아 연안과 협의한다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오만과 대화를 진행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0일 지나서 지금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0일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국제법 검토하고 페르시아 국가들하고 협의해야 되고 오만하고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쉽겠냐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60일 동안만 이렇게 해준 것은 이란의 입장을 고려해 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60일 동안에 미국과 이란 사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 여기서 얘기한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관리 및 해상 서비스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나눌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란에 유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법도 유리한 게 하나도 없고요. 네. 두 번째 나머지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이란이 이렇게 통행료 받도록 허용해 줄 리도 없는 거고요. 예. 오만은 받으면은 미국이 죽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만도 여기 동의해 줄 리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자신의 성리로 포장하기 위해서 자국민들한테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거지 이것이 60일 지나서도 계속해서 그러면 60일 지나면 통행료를 받는다. 그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적인 부분이 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계획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두고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 네. 과연 정말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성격이 있는 거죠.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이 이란하고 JCPOA 그거 협상을 타결했을 때 오바마 예.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비판의 핵심 중에 하나가 17억 달러.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한테 뭐 무기 구매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 그 그냥 바로 그냥 줘버렸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JCPOA 그거 협정이 서명하자마자 이걸 줘버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천억 달러의 의미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란이 자신들이 전쟁을 입은 피해금 총액이 한 3천억 달러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 배상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기네들이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3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란한테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14개 항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천억 달러 규모의 확정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60일 이내에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3천억 달러를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디에 이렇게 기금을 투자하고 이렇게 자금을 투자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협의가 금방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예. 이게 결국은 이란의 핵 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란이 볼 때는 전쟁 배상금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네. 미국이 볼 때는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는 거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 기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그냥 3천억 달러를 이란 정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란의 인프라들이 다 이번에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이제 고치거나 원유 시설을 뭐 정비하거나 새로 이제 원유를 이렇게 뽑아내거나 하는데 그런 데 대한 돈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60일이 아니면 빡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3천억 달러의 재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렇죠.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은 원래 이란의 돈이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할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동결 자금도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또 이제 이것도 좀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동결 자금은 MOU 이행하면은 요거 이제 완전히 허용할 것을 약속을 하는데 미국과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 자금의 해제와 관련된 절차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해제해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호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전체가 이제 뭐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선 이제 급한 것은 이 이란에서 요구하는 것은 120억 달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뭐 19일부터 시작되는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전체 1,000억 달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제해주고 우리는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협의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호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당장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동결 자금이 다 그냥 이란으로 넘어가냐 아니에요. 합의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큰 제목들만 보면 이란이 이제 몽땅 다 가져가고 이긴 것 같고 그러지만 네, 이란의 완승 같아요. 그렇죠. 곳곳에 이렇게 지뢰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미국이 다 시비 걸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이제 뭐 19일부터 시작되는 그 2차 협상도 아주 쉽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핵무기와 관련해서 네. 이제 획득이나 개발을 하지 않기로 재확인했다라는 그렇죠. 이제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지금 탄도미사일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란이 이제 탄도미사일 그 JCPOA 파기할 때는 그 부분이 제한이 빠졌다. 이게 맞아요. 이제 명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많이 비판했죠. 예. 많이 비판했던 것이 이란이 핵 무기 국가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줬다라고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 미사일이 빠졌다라고 비판을 예. 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이란의 주권을 저는 존중해줬다라고 봐요. 이게 이제 핵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까지 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란이 여기에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이 부분은 양보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고 아마 이스라엘으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한 근본적인 목적은 이란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달 개발이라고 얘기했는데 개발, 조달, 그다음에 뭐 보유 이런 것들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란이 핵 농축을 해야 될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업용 원자로에 대한 핵 농축만 필요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병원용 거기에 쓰는 것만 필요한 거지 이게 60%나 농축되고 90%나 농축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2차 협상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핵 문제 가지고 핵하고 동결자금 해제해 주는 거하고 핵하고 3천억 불 지원해 주는 거하고 1대1로 계속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아마 협상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스위스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상자가 발생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물류센터에서 물류 차량이 줄지어 밖으로 향합니다. 집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출차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저지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50대 조합원 1명이 차에 치여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을 몰았던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씨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인명피해를 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치거나 차에 치인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러 조합원이 앞을 막아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씨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숨진 조합원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이 화물차를 붙잡고 있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던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즉시 차를 세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부상자 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번 1심 선고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입점업체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두 회사가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는데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최혜 대우 요구와 배민 배달 우대, 부당 광고권,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의 최혜 대우 요구권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데 신청이 기각된 겁니다. 배민은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천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쿠팡이츠는 광고비 등 4년간 600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광범위해
시장이 두 회사 과점으로 바뀌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했고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 방안을 반대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진정성 부족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배매는 최대 2,390억 원에서 5,130억 원 사이, 쿠팡이츠는 최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사이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쿠팡은 이번에 최혜대구 요구건만 동의 의결을 신청하고 와우 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업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아 또 다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끼워 팔기 관련 매출액이 5조 원이 넘어 이 또한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의 공급가를 6차 최고 가격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주유소 공급 가격은 리터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고정됩니다. JTBC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는 그저 한 언론사의 위기로만 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콘텐츠 성장의 중심에 있던 방송사들이 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개만 하면 글로벌 1위를 찍는 K-드라마들. 이 같은 K-콘텐츠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국내 방송사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이번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JTBC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그전 2년 동안 영업 손실만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상파 3사도 지난해 SBS만 영업이익 132억 원을 냈을 뿐 KBS와 MBC는 996억, 2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TV보다 유튜브와 OTT를 찾다 보니 광고주들은 TV 광고 대신 플랫폼 광고에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드라마 제작비를 비롯한 콘텐츠 투자 비용은 늘고 인건비와 송출비 같은 고정비는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결국 방송사에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JTBC는 스포츠 중계권 등 대형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노렸지만 커진 차입 부담은 그룹 전체의 짐이 됐습니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더 크게,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재무 건전성이 중요해진 미디어 산업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확장과 성장의 시대에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수익성, 재무 건전성, 책임 경영 이렇게 해서 생존의 시대로 전환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고 최근 주요 방송사들은 수익 구조가 흔들리자 AI와 디지털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자체 IP를 활용한 수익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무한 경쟁 시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한 방송사들의 생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대해 중앙일보와 JTBC 노조가 경영진을 향해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 JTBC 통합노조는 경영진이 실질적인 자구책과 정상화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날이 열기가 쌓이며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경기 일부 지역에 이어서 오늘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한여름 속 더위 속 곳곳으로는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후 한때 중서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호남에,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대부분 20도를 웃돌며 다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22도, 안동과 포항 2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1도,
포항 29도로 평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비와 함께 고온 현상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